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모션2 AI 최용덕이라고 합니다. 제 세션이 시작할 때쯤에 더 많은 사람들이 붐빌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세션이 끝나자마자 많은 분들이 나가가지고 조금 당황했습니다. 네, 사실 제 내용이 더 많은 고민과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유익한 내용이 될 것이라는 자부심을 가득 안고 왔습니다. 잘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침부터 참가하신 분도 계실 테고, 공통 기조 강연부터 들으셨던 분도 계실 텐데요. 저도 공통 세션부터 좀 같이 좀 수업을 좀 들었고요. 저는 오늘 제 세션에서 앞서 물류의 큰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를 얘기하셨고, 그리고 앞서 서두찬 박사님께서는 공급망의 변화를 얘기하셨습니다. 보통 큰 변화의 동의는 기술, 사회, 경제, 정책, 환경 이런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저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기술의 총칭이 될 수도 있고 하나의 큰 변화를 상징하는 용어를 가지고 와서 기술에 조금 집중해서 조금 더 내로우 다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김기영 박사님 강연 들으면서 한 가지 여러분들과 조금 다시 랩업하고 싶은 거는 물류의 큰 패러다임의 변화 4가지 중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아까 하나 있었고요.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기술로 IoT, AI, 클라우드 이런 것들이 조금 얘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가장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기존 비즈니스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또 다가올 수 있는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한 대안으로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고요. 앞서 있었던 서두찬 박사님 강연에서는 저는 미래 기술의 대부분이 5년 내에 66% 이상 현장에 적용이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기술들이 당장은 나랑 좀 맞지 않을 수 있지만은 5년 내에 우리 물류기업 또는 우리 회사도 이런 기술을 적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관점에서 조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서운한 게 서 박사님이 저를 잘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스타트업 사례 소개할 때 저희 회사 소개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한 가지 제가 자랑하고 싶은 거는 어제 보니까 전 세계 투자자들이 집중하는 인더스트리 테크 스타트업 탑 100에 저희 회사가 40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B2B 솔루션이기도 하고 물류 산업에 포커스되어 있기는 하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그리고 한국을 널리 알 수 있는 스타트업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저도 물류 산업에 대한 기술 변화 전망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러한 큰 기술의 변화 속에서 저희 회사가 하고 있는 항목인데 이 기술이 이 변화상과 사실 연계가 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연결고리를 간단하게 조금 소개해드리고 실제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고객사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HL 리포트 아까 트렌드 레이더 보셨고 이거는 제가 자주 인용을 하거나 즐겨 모니터링하는 가트너에서 매년 발표하는 하이프 사이클입니다. DHL이나 맥킨지가 발표하는 리포트는 아무래도 내부적인 리소스를 많이 써서 이제 발표하는 성향이 좀 있고요. 가트너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각 국가별로 가트너에서 위촉한 이런 전문가들이 그 시장에 그 나라에 맞는 이런 기술들을 조금 바텀업으로 좀 모아서 발표하는 성향이 또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런 트렌드와 관련된 이런 기술들이 목적성이 조금 다를 수는 있고 따라서 가트너가 바라보는 이런 하이프 사이클도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트너는 기술을 크게 4단계로 나눠서 기술을 분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기술, 그래서 이제 이노베이션 트리거라고 하는 단계의 기술이 있고 이런 기술들이 이제 하나 둘 스물스물 누군가가 쓰네 아니면은 어떤 다른 산업군에서 들어왔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첫 번째는 이제 그 얼리 어답터가 먼저 이런 걸 해보겠죠. 그러면 이제 이 하이프 사이클의 차트에서 이렇게
조금씩 이제 올라가는 기술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 가장 꼭지점 위에 정점에 올라가는 게 이제 at the peak라고 하는 단계에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웬만한 회사들은 다 한 번씩은 해봤을 법한 이런 기술들이 이제 at the peak에 올라가 있는 기술이고요. 이제 보시면 약간 슬로프 단계로 쭉 내려가는 기술들이 보일 겁니다. 이거는 기술의 정체성이라든지 그리고 시장에서 회의적인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겪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완만하게 올라가는 그런 단계의 기술은 시장에서의 철저한 검증, 기술적인 보완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한 기술들이 산업에 적용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조금 주목해서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시장에 들어오는 기술들이 무엇인지, 이노베이션 트리거 단계에 있는 기술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많이 정점에 올라와 있는 기술들이 무엇인지, 멀리 계신 분들은 잘 안 보이실 텐데, 그 나눠드린 유인물들을 보시면, RTLS 베이스 WMS라고 하는 기술이 올해 처음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WMS 하면은 다분히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이고, RTLS도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RTLS는 Real Time Location Solution 또는 서비스라고 하는데 실시간 위치를 기반으로 뭔가 제품을 그리고 효용을 창출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이게 이제 결합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위치 기반의 WMS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과거에 한번 한국에서도 나왔던 개념이긴 합니다. 한 4, 5년 전에도 이런 국가에서 이 RTLS 솔루션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많은 회사들은 못했지만 일부 회사들이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우리 창고에 지게차가 어디 있는지 보고 싶다. 뭐 카트가 어디 있는지 보고 싶다. 이런 것들을 한번 했었는데 당시에 기술적인 어려움 그리고 비용적인 한계 때문에 한번 붐이 일 뻔했다가 수그러들었던 기술입니다. 근데 이게 다시 RTLS 베이스 WMS라고 하는 통합된 기술로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많이 보셨던 것들 중에 뭐 자율주행 트럭이라든지 뭐 로봇 기술들이 여전히 올라가고 있고 가장 정점에 있는 기술들만 조금 하이라이트해서 보시면 2022년에는 운송 차량 쪽의 예측 그리고 웨어하우스의 피킹 로봇 그리고 이 모바일 로봇 소테이션 단순하게 모바일 로봇이 이송을 하는 것을 넘어서 모바일 로봇의 소테이션 기술 같은 것들 그리고 웨어하우스 리소스 플래닝하고 옵티마이제이션 요 네 가지 기술이 2022년도에는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한국을 대표하는 기술은 아니고 전 세계 글로벌리하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기술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특징을 보시면 첫 번째는 해마다 기술의 숫자가 많이 줄어가고 있죠. 관심 받았던 기술들이. 그리고 두 번째는 한 가지 기술은 쭉 매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얘가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계속 관심만 받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혹독하게 뭔가 이 슬로프를 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이게 계속 관심은 받고 있는데 계속 관심기라고 하는 거는 여전히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고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at the peak에 있는 기술들이 많이 간소해지고 있다. 그리고 유망한 기술들은 꾸준하게 관심을 받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의 변화가 크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가트너의 이 하이프 사이클의 변화를 크게 네 가지 정도의 동인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그 의사결정을 조금 돕기 위한 것들이 조금 많이 이런 변화에 큰 영향을 줬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물류가 아무래도 코비드 때문에 상당히 다양성 그리고 이런 기민성들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질리티 부분이 이런 기술의 변화, 관심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갖게 됐고요. 그리고 오토메이션이라든지 또는 이제 이 공급망의 플레이에 관해 에코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들이 이 기술의 변화의 동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그래서 앞장으로 가보면 그래서 웨어하우스 플래닝 그리고 트랜스포테이션 포캐스팅 이런 로봇 기술들이 뭐라고요? 조금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최적화, 뭐 데이터 분석 이런 게 될 수 있고 공급망이 불안정하다, 코비드다
결국은 로봇 기술 이런 걸로 더 많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트너 하이퍼사이클에서 갑자기 사라진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가트너의 뭐 주관이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이유를 좀 살펴봤더니 뭐 블록체인 기술 같은 경우는 적어도 운송단에서는 조금 뭐 파편화된 시장이고 명확한 수익 모델이 나오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좀 있고, 그리고 AR, VR 같은 뭐 증강현실 기술들이 물류 현장에서는 그닥 조금 효용이라든지 UI, UX 이런 것들이 조금 매끄럽게 접목이 되지 못해가지고 이 같은 하이프 사이클에서 사라진 기술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실내에서 작업자를 예측하는 것들은 조금 더 포괄적인 범위로 이제 향상되면서 이 기술은 흡수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트너가 얘기하는 거는 보통 5년 내에 이루어지기보다는 5년에서 10년을 내다본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DHL 같은 경우는 5년 내에, 그리고 가트너도 5년 내, 10년 내 이런 기술들이 이런 기술이 다가오겠네, 그리고 이런 기술을 또 국내의 어떤 대기업은 누군가는 하겠네라고 예상하시고, 근데 네가 하니까 난 보겠다가 아니라 이거를 66%는 누군가는 쓰겠네, 결국은 여기 계신 분들도 절반은 5년 내에 이런 기술을 조금이나마 어딘가에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앞서간 기술 말고 현장에 지금 우리 들어와 있는 그 발에 닿는, 땅에 닿는 기술들을 조금 얘기해 보면, 아까 WMS 얘기 나왔죠. 그래서 이런 기술이 웨어하우스를 조금 자동화할 수 있는 대표적인 첫 번째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WMS 모르는 사람은 안 계실 것 같으니까, 그래서 WMS가 조금 더 진전된 게 최근에 나와 있는 RTLS 베이스 WMS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협동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AGV, AMR 이런 것들이 아까 이 코비드라든지 공급망의 불확실성,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뭐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노동력의 부족함 또는 인건비의 상승의 일환으로 대체 인력 또는 대체 자원으로 많이 고려가 되고 있고요. ASRS 또는 웨어러블, 그리고 이러한 예지에 관련된 것들, 예측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기업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우리랑 맞지 않다, 아니면 우리 프로세스에서는 그냥 이게 더 가성비가 뛰어나의 문제이지 여러분이 이거를 몰랐어 라고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는 기술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아까 그 공급망 at the peak에 있는 기술 중에서도 이 transportation forecasting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이 있었다시피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툴이 어떻게 보면 이제 TMS 같은 이제 솔루션이겠죠. 그리고 뭐 이런 뭐 전통적인 뭐 DAS, DPS 같은 이런 분류 설비라든지, 또는 보이스 스피킹, 또는 이제 이런 소팅 기술, 그리고 이제 IoT 기술 이런 것들이 물류 창고의 자동화를 가장 많이 현재 기여하고 있는 기술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사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슬라이드에 보시면 좌측에 내려놓은 정의인데요. 이거는 제가 내린 정의입니다. 대신 DT라고 하는 정의는 사실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고민을 많이 해본 결과 물류에서는 적어도 DT는 이런 물류를 하고 있는 이런 서비스, 전통적인 이런 서비스 밸류체인이 윗단에 있는 거라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디지털화하기 위한 시도, 또는 디지털화를 함으로써 지속 가능하고 또는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체질로 전환하기 위한 시도부터 저는 DT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보시면 물류라고 하는 이런 서플라이 체인 또는 오퍼레이션 프로세스가 대부분 대부분 열심히 합시다, 잘합시다로 우리가 시작을 하죠. 근데 이 열심히 합시다, 잘합시다가 우리 회사로 돌아가 보면 보통은 똑똑한 박사님 한두 분, 또는 그 센터의 센터장님, 또는 경험이 많은 어떤 내부의 인재, 이제 그걸로는 안 되면은 이제 어떻게 해요? 컨설팅을 받겠죠. 컨설팅을 받으면 어떡합니까? 그분들도 거의 비슷하게 현장에 가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인터뷰를 하거나 조금 특화되어 있는 솔루션 툴을 가지고 진단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돌아가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대로 조금 하다가 이제 상황이 또 바뀌면 또 내가 숙제를 풀거나 숙제를 도움을 받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바뀌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열심히 해보자, 잘해보자가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물류 체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런 정보들을 수집하기 위한 노력부터 해서 조금 이런 것들을 경험을 우리는 뭐 보통 이름을 암묵지라고 하죠. 사람 머릿속에 있는 경험을 끄집어내서 형식지화하고 이런 형식지화된 것들이 계속 데이터가 쌓이면서 결국은 뭐죠? 잘해보자가 아니고 진단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진단을 기반으로 관리가 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관리 데이터들은 지속적으로 쌓여야 되고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제한적이라고 하면 이 데이터의 전후 관계에 있는 데이터들이 조금 더 모여서 큰 틀에서의 관리 가능한 체질로 바뀌는 게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결국은 남들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거지만 우리는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걸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저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제가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저는 물류 창고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 사업가입니다. 네, 물류 창고를 집중하는 건 뭐냐면 한국도 비슷한 페인 포인트가 많이 있습니다. 글로벌리하게 마찬가지에 인건비가 상승하고 그리고 구인난이 되게 심화가 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적정한 자원에 대한 인력에 대한 예측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물량이 늘면 늘어서 더 뽑고 없어도 그래도 더 뽑고 뽑다 보니 서로 인재에 대한 유치가 심해지고 요즘에는 뭐 농담으로 쿠팡이 물류창고 짓는 데는 안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쿠팡이 블랙홀처럼 모든 인재들을 빨아들이니까 그 지역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인건비 상승이 심해지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리소스 플래닝이라든지 리소스 매니지먼트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과거에는 뭐죠? 센터장의 겐또였죠. 겐또. 오늘 물량 이만큼 될 것 같으니까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근데 그게 맞으면 맞았던 거고 안 맞아도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본사에 할 말이 있잖아요. 운영 빠그러지면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 변동비가 늘어나면 결국은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출에 비례할수록 이런 변동비를 관리하기 위한 수단이 결국은 뭐다? 데이터죠. 결국은. 이만큼 물동량을 처리하는데 이만큼의 사람이 필요하다. 근거는 사람당 생산성이 얼마고 생산성은 그냥 단순 평균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 물동량의 패턴이라든지 상품의 SKU 구성이라든지 작업자의 생산성에 따라서 10명이 할 수도 있고 5명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누구 머릿속에 있다? 센터장님의 머릿속에밖에 없잖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디지타이제이션 하는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고 적어도 인건비, 인력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다양한 설비 장비들이 이제 통합이 되잖아요. 아까 우리 봤다시피 사람이 지게차만 몰고 다니고 사람이 카트만 몰고 다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옆에 이상한 로봇이 하나 돌아다니면서 나랑 비슷한 일을 하나 하고 있어요. 근데 얘가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나에게 방해가 될 수도 있지만은 잘 연동이 되면 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WMS, WCS와의 연동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 한 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 이 창고에 오퍼레이션 잘하는 친구를 퇴사해버리면 우리는 A라고 하는 회사를 믿고 물량을 아웃소싱을 줬는데 그 창고를 실제 운영하는 오퍼레이션 담당자가 나가면 운영에 대한 서비스가 불확실해진다고 하면 고객사가 당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경험 기반이 아니라 시스테믹하고 룰에 기반돼서 또는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의사결정까지도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체제 그리고 다양한 기술들이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중대재해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는 저희 기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풀려고 물류창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트렌드는 아까 뭐라고 했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려면 결국은 디지털화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디지타이제이션을 하기 위한 IoT나 엣지가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의 움직임을 누군가가 따라다니면서 초를 재지 않는 이상 제 몸에 뭘 붙여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결국은 IoT이자 엣지 이런 센서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근데 저희는 이제 인공지능이 탑재가 된 엣지 IoT 센서를 가지고 있고요. 기존의 RTLS 사업자 또는 서비스가 한번 실패했다고 했잖아요. 고가의 이런 설치비라든지 제한된 위치 정보만 제공하는 그런 단점 때문에, 한계성 때문에 저희는 이제 별도의 그런 고가의 인프라가 필요 없는
요즘 말하는, 그리고 아까 서 박사님이 얘기하셨던 이 로우 코스트 센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사업을 시작한 게 로우 코스트 센서라고 하는 키워드에서 시작했습니다. 이 얘기는 DHL이 2013년도에 얘기했던 하나의 리포트 제목이에요. 그리고 이 물류 기업은 이 단위 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원가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우리는 유통이나 제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걸 하고 싶어도 결국은 이 기술의 비용이 저렴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우 코스트 센서를 가지고 저희는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센서를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고 아까 서 박사님이 얘기하셨던 것 중에 우리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서비스가 연계가 되어 있는, DHL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데이터하고 커넥션하고 프로세싱 서비스, 이런 것들을 위치를 기반으로 이 정보를 수집하고 이런 정보를 웹 브라우저에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또는 현상을 진단할 수 있도록 이런 다양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엔드투엔드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엣지 센서 하면 뭐 여러 가지 유행이 있겠지만은 그냥 하나의 초소형 PC가 담겨져 있는 그냥 똑똑한 전자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 카메라만 가지고 실내에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RTLS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솔루션은 지게차에 쉽게 부착이 가능하게 되고요. 결국은 저희는 제한적인 프로세스이긴 하지만 지게차의 상태와 위치를 디지타이제이션은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영상 보시면 혹시 플레이가 되나요? 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가보지 않아도 현장에 있는 움직이는 동적 자원을 똑같이 사무실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니터링 되는 것들은 영상과 같이 매칭이 돼서 이 지게차가 실제 물건을 들고 있는지, 빈 차로 다니고 있는지, 혹시나 위험구역에 가 있지는 않는지, 충돌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실제 현장과 동일한 디지털 트윈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디지털 트윈이 끝이 아니고요. 디지털 트윈을 시작으로 모든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인 장비, 스스로 위치를 생성하기 어려운 장비들에게 부착이 되고요. API 통신만 가지고도 저희는 다양한 이런 HB, AMR, 아까 얘기했죠. 다양한 물류 설비 장비들이 들어오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것들과도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유인 장비에 특화되어 있는 센서긴 하지만 유무인을 모두 통합 관제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러한 데이터들을 모아서 저희는 고객들이 조금 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아까 제가 중간에 넣어놨던 건데 다이아그노시스, 진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현상을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센터장님한테 어제 무슨 일 있었어? 왜 그랬어? 이게 아니라 그냥 모두가 투명한 데이터로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아까 움직이는 실제 영상도 있지만은 장비의 가동률, 이 트래픽의 히트맵, 그리고 어떤 로케이션에서 물건들이 많이 나가는 건지 또는 작업별로 생산성 이런 것들을 없던 데이터가 이제 디지타이제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궁금했던 부분들을 조금 더 파악할 수 있고 실제로 내가 개선하고 싶었던 부분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기 때문에 조금 딥다이브하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최근에 ESG 또는 뭐 안전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이 기술을 물류센터의 안전하고 편리한 작업을 하는데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창고와 동일한 이런 상태를 우리가 클라우드에서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을 저희가 감지를 하면 이 센서에서 지게차 충돌, 지게차 접근 또는 도크 난간에서는 뭐 추락 위험 또는 화물 엘리베이터 앞에서는 뭐 전방 주의 이런 알람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알람들은 직접 작업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제공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현장에서는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작업 시에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동선으로 지게차를 몰고 가게 되거나
단차가 있는 부분에서 운전 실수를 하기 쉬운데 알람이 울려 해당 구역을 빨리 벗어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작업자들이 많은 구간으로 진입했을 때는 작업자 주의, 지게차가 마주올 경우 지게차 주의 등의 알람이 정확하게 울려 제가 빠르게 위험 구역을 벗어나거나 주의하여 사고의 위험을 줄여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업 시의 피로도가 많이 줄어들어 작업 만족도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네. 이거는 대표적으로 저희 제품의 안전 기능을 쓰고 있는 고객사 안전 담당자의 인터뷰였고요. 이런 이제 다시 돌아와서요. 이런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하는 기술, 뭐 데이터를 보는 서비스를 저희 고객이 왜 접근하는지를 사실 제가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다 좌측인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예. 창고에서 운영되는 뭐 동적 자원의 운영을 좀 고도화하고 싶다. 그래서 인건비를 줄이거나 단위 생산성을 높이거나 뭔가 이렇게 위험 요인을 분석을 하고 싶은 것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사실 이런 기술은 돈을 벌어주는 기술은 아닙니다. 돈을 줄여주거나 더 증가하는 것을 막아주는 기술이기 때문에 저희 제품을 쓰는 저희 솔루션을 도입하는 고객들은 대부분 원가 경쟁력 확보라든지 수익성 또는 이런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없던 정보들을 수집을 하면서 조금 더 다른 차별화된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희 제품을 도입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물류창고에서 운영되는 이런 지게차 또는 이동자원이 하는 하차, 적치, 피킹, 상차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모션 스튜디오라고 하는 이런 클라우드에서 저희가 수집을 하게 되고 고객들은 결과적으로는 지게차에 대한 또는 작업에 대한 안전에 대한 장비에 대한 다양한 이런 생산성이라든지 지표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지속적인 관리 가능하고 모니터링 가능한 상태로 물류 운영 체질을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 1시간에 몇 개 하는데 1시간에 10개 하면 11개 해보자 그거잖아요. 뭐 12개 해보자. 11개는 좀 그래. 뭐 1개밖에 안 나니까 한 13개는 해야지. 13개인데 3개를 더 늘리려면 뭘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열심히 하자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희 센서와 WMS 센서 정보를 붙이면 WMS 결과를 붙이면 적어도 요 피킹 한 건 하는데 걸리는 사이클 타임의 세부 구성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 하는데 대부분 여기서 시간을 많이 쓰네. 그럼 요 시간을 줄여야지 하나라도 더 하겠네. 아무리 줄여봐도 안 되는 거 열심히 해보라고 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하게 doing better, 열심히 하자가 아니라 뭘 해야지 그러니까 뭘 열심히 해야지 좋아지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아까 가트너가 얘기한 글로벌 공급망 기술의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의사결정을 돕거나 향상시키는 기술들이에요. 이게 가장 앳더피크에 있는 게 트랜스포테이션은 예측이고 웨어하우스는 리소스 플래닝이에요. 근데 그걸 하려면 결국은 이런 세부적인 기술들과 정보들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죠. 안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센터장님한테 피해야자 그러고 잘해봅시다. 뭐 얼마를 주면 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을 왜 못 뽑아?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네, 그리고 단순하게 작업자들이 다녔던 이동 경로를 봤더니 이런 비효율성이 있더라. 뭐 이 좌측에는 이 전표권을 처리하는데 거의 한 1km 가량의 이동 거리를 했어요. 이거는 저희 미국 고객사의 사례인데 수평으로 되어 있는 2만 평 정도의 규모의 창고인데 1km를 다니면서 1시간 20분 동안 작업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 이렇게 하면은 거리는 57% 들고 시간은 30% 줍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고객 사용자는 이제 늘상 해왔던 일이지만은 내가 맨날 했던 시간에 비례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고 더 편리하게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과거로 돌아간다고 하면 당연히 제한된 시간 내 일은 똑같이 하겠지만은 훨씬 더 불편하고 생산성은 떨어지겠지만은 목표라는 게 똑같다고 하면 제한된 시간 내 훨씬 더 여유 있게 편리하게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다양한 이런 이동 경로를 분석을 해서 기존의 피킹에 대한 이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런 것들도 저희가 찾아서 결국은 이렇게 피킹 로직을 개선함으로써 27%가량의 비효율을 개선을 해드린 바도 있고요.
이런 장비에 대한 운영, 비효율 또는 본사와 이 센터의 맨날 옥신각신한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그냥 우리 피크 때 한번 같이 봅시다. 같이 보고 우리 이제 이거 가지고 얘기합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네. 요것도 하나 제가 재미있던 건 뭐냐면 이제 OT 같은 것도 보면 약간 패턴도 보이긴 해요. 모든 회사가 다 그렇지 않지만은 저녁 먹고 와가지고 잠깐 일하고 또 잠깐 쉬었다가 퇴근 때 하는 그런 것도 제가 봤던 경험이 있어서 단순하게 장비 가동률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잔여 근무에 대한 관리라든지 또는 이런 피크타임에 실제 장비를 만약에 층으로 나눠져 있다면 아래층의 장비를 위로 갖다 쓴다라든지 위에 층의 장비를 아래층으로 보낸다라든지 이런 장비의 층간 효율을 통해서 불필요하게 각 층별로 여유 있게 잡았던 것들을 조금 더 효율화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뭐 WMS 기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WMS 정보를 인터페이스를 받아서 이렇게 다양한 비주얼라이즈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저희 제품을 소개하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고객들은 나는 모르겠고 엔드투엔드를 원하잖아요. 그쵸? 내가 주는 돈에서 볼 수 있는 건 다 보고 싶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알려줬으면 좋겠어. 이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WMS 사실 이거 뭐 필터 걸어서 소팅하면 되긴 될 거예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장비의 이동 거리라든지 효율성에 집중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비효율에 대한 발생 원인을 이런 재고 관리, SKU 관리 또는 로케이션 관리에서도 찾아보고 이런 것들을 이 제품은 빼서 옮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골든존에 다른 제품을 갖다 놓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저희가 고객에게 추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하게 경험에 기반해서 예측 불가능 또는 불확실성을 안고 이렇게 창고를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예측 가능한 범주 내에서 물류 창고를 안전하게 또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회사의 목표입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지게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직진 주행 또는 사각지대 또는 다양한 평치 공간 또는 도크 이런 데서 실제 고객이 사고를 발생을 감지하기 직전에 알람을 줌으로써 사고 예방에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센서에서 수집되는 다양한 정보를 사실 좌측에 있는 이 통행량 분포만 볼 수도 있지만은 이 통행량 분포랑 이 매칭해서 최근에 안전이 많이 중요해지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지게차가 어느 곳에서 사실 과속을 많이 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측에 있는 것처럼 과속 다발 구역, 여러분 길가에 다니다 보면 사고 다발 지역 이런 거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우리 센터 내에서도 과속 다발 구역이 어딘지 또는 몇 번 지게차가 과속을 상습적으로 하는지 한다면 이 제한 속도를 얼마나 초과해서 아주 위험하게 하는지까지도 볼 수 있어서 원점 타격이라고 하죠. 우리 창고에 10명의 드라이버가 있는데 가장 위험도가 높은 그 한 사람만 맞춤형으로 교육을 시키면 우리 센터의 위험은 확 떨어질 수 있겠죠.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게 일합시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당신이 제일 위험하니까 당신만 조심하면 돼. 이게 어떻게 보면 더 필요할 수도 있죠. 가트너가 얘기한 아까 다시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의사결정을 돕는, 향상시키는 게 가장 요즘 기술의 트렌드라고 했죠. 그래서 저희는 웹브라우저 기반으로 당신 이런 정보 있으니까 보시고 판단하세요를 넘어서 최근에 저희가 그래서 이제 AI 컨설턴트라고 해서 이제 이런 리포트를 발행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저희 센서와 고객사의 정보를 활용을 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가 고민하지 못하는, 그리고 내가 고민할 여력이 시간이 많지 않더라도 이런 이제 정보들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 이번 달 아니면 당신 이번 분기에 아니면 이번 반기에 이런 장비의 가동 또는 작업에 대한 관리 또는 적치 전략 또는 안전에 관련돼서는 이런 임플리케이션이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장비 가동률은 이런 게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작업 생산성은 이런 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적치 전략은 제품 관리는 이렇게 되어 있고, 뭐 로케이션 관리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 물론 저희 이제 AI 컨설턴트가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100% 수긍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게 상황을 이해하고 시작하는 데는 좋은 판단의 기준이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 더 저희들 트렌드에 맞게 고객은 항상 게으를 수 있다. 하지만 똑똑하다. 그래서 게으른 고객을 위해서 이런 똑똑하신 분들이 볼 수 있는 자료를 드리면 훨씬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시작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다양한 이 객체들이 물류 창고에서 돌아다닐 미래의 모습을 저희는 사무실에서 계속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무인 작업을 연계를 하거나 이 유무인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이 좌측에 하단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통합 관제를 하고 있고요. 나아가서는 물류 창고 내에서 저희 센서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 그리고 저희 센서와 연결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관제와 최적화를 수행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물류 창고가 조금 더 편리해지고 안전해지는 창고로 바꿔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발표는 이걸로 마치고요. 저희 좌장께서 그 결론 또는 제언을 조금 당부해 주셔가지고 요 내용 고민하는 게 제일 사실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적어왔는데요. 사실 저희 스타트업도 사실 위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스타트업이 위기라고 하는 거는 결국 외부 시장 경제의 위기 때문에 위기를 받는 거고, 대표적으로 대기업을 비롯해서 내년 경영 교육 다 감축이잖아요, 그렇죠? 그 여파가 다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들에게 미치기 때문에. 근데 이런 4차 산업혁명 기술 또는 새로운 기술들은 위기 시대에도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시도는 계속돼야 된다. 중단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래서 혁신을 다각도로 해볼 수는 있지만은 그 다각도에 대한 숫자는 줄이더라도, 그리고 속도를 조금 더디게 하더라도 혁신은 해야 된다라는 게 제 당부 말씀이고요. 그래서 사실 패스트 팔로우 전략은 이런 혁신 기술 분야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인공지능이라든지 아니면 빅데이터는 누가 먼저 했다는 것은 성공 사례만 캐치하는 거지, 그거를 내가 하려면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창고에서 뭔가 디지털 트윈 데이터를 쌓고 싶어. 근데 대한통운이 했대. 어쩌라고요. 나는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혁신 기술의 진입 장벽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몇 개라도 천천히라도 해야 된다. 왜냐? 아까 5년 내에 66%의 기술이 나 말고 다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막연하게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작은 시도의 성공 사례들을 하나씩 만들어서, 특히 이렇게 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불황기에 회사 전반적으로 거봐 이거 하지 말라고 했지, 이거 안 된다고 했지, 이게 아니라 정말로 될 수 있는 소소한 거라도 조금씩 가능성이라든지 성공 사례를 만들어가면서 지속적으로 내부에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거시적 관점의 이전 서두찬 박사님의 강연에 이어서 지금 우리 물류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굉장히 생생한 페인 포인트, 그리고 그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해 주신,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현장감 넘치는 그런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한 2분 남았는데요.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KCTC의 한창환이라고 하는데요. 발표해 주신 거 자료 보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고객사 도입 현황이라는 페이지 보시면은 도입 논의 및 검토에 현대중공업이나 머스크 이런 회사도 있더라고요. 근데 알려주신 이 기술은 거의 3PL에 가까운 기술이라 보는데, 이 회사에서는 어떻게 이 기술을 도입하려고 하는지 좀 궁금해요. 네, 저희는 사실 물류와 유통센터에 산업적으로 조금 집중을 하고 있지, 실내에서 이 위치를 치기하는 이런 니즈가 있는 곳은 다 가능하고요. 현대 쪽 같은 경우도 이 생산 공장과 연결되어 있는 라인에서 이런 이 장비의 관제를 통해서 디지털 트윈을 하려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 이 머스크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많이 아실 거예요. 우리가 아는 머스크가 이제 해운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미국에도 상당히 많은 창구가 있고, 한국에도 최근에 LF 인수하면서 직접적으로 이 물류 사업, 이 내륙 물류에 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미국에서 하고 있는 머스크 프로젝트는 한국으로 치면 다이소 같은 그런 이제 홈 굿즈를 취급하는 창구에서
아마 한국은 이 창구가 조금 다층으로 되어 있고 이 작업자 실제 피킹 카트가 조금 더 많이 움직이는 그런 환경인데 미국은 땅이 넓기 때문에 이 DC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DC에서 주로 지게차로 작업하는 게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저희가 머스크랑 같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동안 이상 최영덕 대표님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신 최 대표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